입대하던 날, 눈이 어찌나 많이 내리던지 가는 내내 마음이 싱숭했습니다. 저의 가족인 할머니께서 허리가 안 좋아서 오시지 말라고 했는데 고집을 부려서 멀리까지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집합하라네. 나 갈게. 잘 다녀올게요. 세상에 이럴 수는 없다. 내 귀한 손자를 군대에 보낼 수 없어. 아가, 그냥 가지 말거라. 이 할머니가 높은 양반 만나서 군대 빼달라고 할 텐게. 할머니, 말도 안 되는 말씀 그만하세요. 남들 다 하는데 나도 똑같이 군 생활 해야죠. 자, 그럼 가볼게요, 할머니. 아가, 이리 와서 할머니 한번 안아줘라. 눈물이 맺힌 할머니를, 몸집이 작아진 할머니를, 이젠 허리가 굽은 할머니를 제 품에 안았습니다. 조교가 그만하고 빨리 집합하라고 난리를 쳐서 하는 수 없이 팔을 풀고 연병장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멀어지는 저를 보고 주저앉으시더라고요. 연병장에 집합해서 입대식이 시작됐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를 부르고 입소대대장의 말씀을 들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아마 입대하던 순간에는 모두 다 저 같았을 겁니다. 이윽고 입소대대장에 전하는 말이 끝나고 조교 하나가 올라가더니 소리쳤습니다. 훈련병들, 지금 당장 가족들한테 달려가서 인사하고 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그 말을 듣고 얼른 할머니가 있는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할머니를 얼른 안아드렸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내가 애정 표현을 잘 못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가. 몸 건강히 잘 다녀와. 할머니, 절 받으세요. 건강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께 큰 절을 올리고 마지막 한 번 더 포옹을 했습니다. 조교에 집합하라는 외침에 다시 연병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생활관으로 안내받아 들어갔고 군복과 군화를 받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입대한 동기들의 폼이 모두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더군요. 시간은 빨리 흘러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 먹는 짬밥은 그 와중에 참 맛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라 똑같고 할만할 거라는 할머니의 말씀이 떠오르며 긴장이 풀렸어요. 입소대대에서 5일 지나고 훈련소로 이동했고 힘들고 고된 훈련으로 군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자대는 경기도 포천에 있는 부대로 가게 되었어요. 강물도 흐르고 산도 있어서 할머니와 같이 오면 좋겠다는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이동 중 군 입대 전까지 짧은 저의 인생이 떠올랐습니다. 잠시 저의 어린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며 글을 쓰고 군대 이야기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3살 때 저를 낳아주신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돈을 버신다고 지방에 있는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하셨어요. 저는 할머니 손에 맡겨져서 자랐답니다. 아버지가 생활비를 붙여주셨는데 언제부턴가 연락도 끊겼어요. 그때 아마 새로운 가정을 차리셨을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엄마 역할도 하시고 아버지 역할까지 도맡아 하셨습니다. 길거리에서 채소 장사를 몇 년 하시다가 돈을 모아 붕어빵 장사를 하셨어요. 학교 앞에서 장사를 하셔서 매일 방과 후 할머니 옆으로 달려가 같이 붕어빵을 팔았답니다. 자, 줄 서. 우리 할머니가 만든 붕어빵은 다른 곳과 맛이 달라. 팥도 훨씬 많이 들어가고 반죽도 특급 레시피로 만들어서 아주 쫀득하다고. 상태야, 할머니도 이거 배워서 하는 거야. 특별한 레시피가 아니라고. 할머니, 원래 장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붕어빵 만드는 데만 신경 쓰세요. 봉투에 담고 돈 거슬러 주는 건 내가 할 테니까요. 아가, 놀이터 가서 놀아. 괜히 힘들게 일하지 말고. 이게 노는 거예요, 할머니.
난 할머니 옆에 있을 때가 최고로 좋다고요. 제가 의지할 사람은 할머니가 유일했고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걸 알고 있으니 어떻게든 할머니께 잘 보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그럭저럭 재밌게 자랐어요. 공부도 허투루 하지 않아서 잘하는 편에 속했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가서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겼어요. 재혼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할머니와 장례식장을 찾아갔답니다.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했던 아버지는 영정사진으로 보았을 때 꼭 가족이 아니라 남처럼 느껴졌어요. 또 재혼한 가족들이 불편해해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아버지의 발인과 매장의 순간을 보고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혈기왕성한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싸움을 조금 많이 했어요. 붕어빵 장사하는 할머니를 조롱하는 말을 들으면 경고의 말을 던지기도 전에 저의 주먹이 날아갔답니다. 야, 붕어! 매점 가서 붕어 싸만코 좀 사와라. 없으면 네 할미한테 가서 붕어빵을 가져오든가. 네 주둥이를 붕어처럼 두툼하게 만들어줄까? 까고 있네. 너 여기저기 까불고 다니는 거 많이 봤는데 사람을 봐가면서 까불어야지. 내가 누군지 몰라? 알아. 학교 짱 부하잖아. 뭐야 이 자식아. 난 학교 일진이야 일진. 그거나. 엄마는 암 걸려서 진작에 떠났고 아빠는 재혼하고 널 버렸다며? 네 할미가 불쌍하다. 네가 짐짝이라서 붕어빵이나 팔면서 사는 거 아니야 이 한심한 놈아. 그 말을 듣고 바로 주먹을 뻗었습니다. 그놈과 저는 서로의 멱살을 잡고 바닥을 뒹굴었어요. 치고받고 싸우다가 제가 힘에서 우세해서 그놈을 깔아뭉개고 제대로 혼을 내줬답니다. 누구든 할머니와 저를 조롱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내며 경고했죠. 다음 날 아침에 학교 갈 준비를 하고 할머니와 같이 집을 나섰어요. 제 얼굴이 멀쩡해서 싸운 건 일부러 말씀드리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학교 앞 붕어빵 노점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천막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고 붕어빵 기계는 부서져 있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큰일이네. 장사 못하겠어. 할머니, 이거 고칠 순 없어요? 완전 산산이 부서져서 모르겠다. 그리고 없어진 것도 있어. 할머니,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겠어요.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근처 CCTV를 확인한 경찰이 말하길 검은 마스크를 쓴 어린 애들이 한 집 같다고 하셨습니다. 조사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저는 누가 그랬는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저에게 얻어맞은 일진놈이 무리를 데리고 와서 그 난장판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일진놈의 목덜미를 잡고 물었어요. 너지? 뭐가? 넌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어. 우리 할머니 붕어빵 노점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됐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난 아니야. 뭔진 몰라도 난 아니라고. 아, 그러셔. 내 생각은 네가 확실한 것 같은데. 솔직하게 풀어. 또 주먹이 날아가서 일진 녀석을 흠씬 두들겨 주었습니다. 심하게 때리다 보니 교실 아이가 선생님을 불러왔고 교무실로 끌려갔어요. 얻어맞은 일진놈의 얼굴이 만신창이가 되어 저는 할머니를, 그놈은 부모님을 불렀답니다. 그놈이 무리를 데리고 와서 붕어빵 노점을 박살낸 것이 맞다고 불었어요. 그런데 잘못은 저에게 더 많다며 선생님들이 저를 나무라고 하더군요. 저희 생계를 박살낸 것은 별일이 아니라는 것처럼 말이죠. 저 자식이 먼저 우리 할머니 붕어빵 노점을 박살냈다고요. 그래서 화가 나서 혼내준 거란 말이에요. 어허이, 이 녀석아. 지금 노점이 문제냐? 사람 얼굴을 이렇게 만들고 그깟 노점 타령이나 할 때야? 그리고 노점을 그렇게 만들었으면 보상을 받으면 그만이지만 영철이를 그렇게 심하게 때린 건 평생 상처로 남는다고? 네가 100번 잘못했으니까 사과부터 해. 싫어요. 잘못은 저 자식이 먼저 했다고요. 선생님은 왜 저놈 편만 들어요? 이놈이? 야, 김상태. 부모님 없이 할머니랑 산다고 널 얼마나 많이 봐준 줄 알아? 너 전에도 여러 애들이랑 싸우고 다녔잖아.
네가 이렇게 무식하게 나올수록 네 할머니가 욕을 먹는 거야. 게다가 불법 노점을 박살낸 거라 영철이는 책임질 필요도 없어. 뭐라고요? 이게 무슨 선생님이야? 선생님, 돈이라도 받아먹었어요? 아니면 할머니랑 나랑 둘이 산다고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 자식이 하다 선생님한테도 대드는 거냐? 두 주먹에 힘이 들어가는데 할머니가 저의 배에 손을 올리며 말리셨습니다. 상태야, 그만해. 선생님 말씀이 틀린 거 하나도 없다. 아무리 노점을 망가뜨렸어도 네가 영철이를 혼낼 권리나 자격은 없어. 사람을 때리는 건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이야. 당장 사과해. 할머니. 어서 사과하라고. 할머니가 큰 소리를 치셔서 저는 수긍하고 바로 사과했습니다. 선생님과 일진 영철이한테 고개를 숙여 사과했는데 영철이 아버지의 손이 제 볼에 날아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머니한테 서운해서 먼저 가시라고 하고 잠시 길을 방황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걱정이 들기도 했고 할머니를 고생 안 시키고 욕먹지 않게 하려면 내가 행동거지를 바르게 해야 한다고 떠올리기도 했답니다. 일진 영철이의 부모님이 저를 퇴학시키라고 강하게 나와서 며칠 뒤 학교에서 잘렸어요. 저의 잘못으로 이렇게까지 되니 할머니께 면목이 없었습니다. 저와 할머니는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골로 이사했어요. 집값이 싸서 월세가 아닌 자가로 2칸짜리 집을 마련했는데 할머니의 일자리가 근처에 붙어있는 곳이었답니다. 할머니는 과수원에서 일하셨고 저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이웃집 아저씨가 운영하는 비닐 공장에서 알바를 했답니다. 시골에는 아무도 부모 없다고 욕하는 사람이 없었고 할머니와 저를 조롱하는 사람이 없어서 마음은 쾌적했어요. 학교를 안 다니니 문제가 없어서 제가 정신 차리고 공부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며 성실하게 컸답니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나서 할머니가 대학도 갔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비닐 공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아저씨가 월급도 많이 주겠다고 하고 기술도 가르쳐준다고 하셔서 그 일을 하기로 했답니다. 2년의 시간이 더 흐르고 제 나이가 21살이 되었을 때 끔찍한 우편물을 받았어요. 입영 통지서였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면제인 줄 알았는데 병무청에 전화를 했더니 현역 대상이 맞다고 하더군요. 할머니가 소득이 있고 집도 있으니 입대 대상자가 맞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할머니를 두고 군대에 가야만 했죠. 그래서 입대를 하게 되었고 훈련을 받고 자대로 가는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군대로 간 저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포천에 있는 포병사단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경치 하나는 끝내주더군요. 그런데 군 선임들은 끝내주게 무서웠습니다. 신병, 이병 김상태. 몇 살이냐? 21살입니다. 그래? 나 22살이니까 형이라고 불러봐. 내 이름이 서강준이니까 강준이 형 해봐. 아닙니다. 요즘 신병들은 왜 이렇게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걸까? 재미가 없네. 야, 누나나 여동생 있냐? 없습니다. 여자친구는? 없습니다. 짜증나네. 김상태, 눈 감아봐. 앞에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바로 너의 군 생활이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시키는 대로만 하고 나대지 말고 선임들 말 잘 들어라. 알겠나? 이병 김상태. 예, 알겠습니다. 저를 교육하는 선임은 상병이었고 12개월 차이 나는 아버지 군번이었습니다. 자대 배치 처음 받은 첫날 부대 간부들과 선임들의 관등 성명을 다 외웠고 10대 군가와 규칙들을 암기했어요. 어쭈, 김상태 좀 하네. 시킨 거 다 외웠네. 그럼 전투화 닦는 거 알려줄게. 전투화 닦을 줄 압니다. 이 자식이 선임이 말하는데 말을 끊어? 전투화는 누구나 닦을 줄 알지. 그런데 네가 누구누구의 전투화를 닦아야 하는지 알려주겠다는 거야. 말년 병장이랑 분대장님 그리고 내 것까지 닦아라. 아침 기상시간 전에 닦아놓고 밤에 점호하기 전에 닦아. 하루 2번이다.
이것이 바로 부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따지지 않고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고 시키는 대로 했답니다. 이등병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시간도 엄청 안 가더라고요. 100일 휴가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그날이 100년 만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김상태, 내일 100일 휴가 나가나?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받아라. 선임병이 돈을 주길래 거절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서강준 상병님. 뭐가? 누가 너 쓰라고 준대? 가서 맥심 사와. 커피 맥심 말고 잡지 맥심. 뭔지 알지? 맥심 잡지는 군인들이 즐겨보는 잡지였는데 주로 한국의 유명 연예인이나 모델의 비키니 사진이나 매력 발산하는 사진이 가득한 잡지였습니다. 저는 머쓱하며 돈을 받았고 100일 휴가를 나가게 되었어요. 당장 할머니가 계신 집으로 갔더니 계시지 않았어요. 과수원에 갔더니 거기에도 없었죠. 어르신, 저희 할머니 과수원에 안 오셨어요? 아, 너희 할머니 병원에 계시다. 병원이요? 들어보니 할머니가 몸이 아파서 입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달려갔더니 얼굴이 반쪽이 되셨더라고요. 할머니, 상태? 아가, 너 휴가 나온 거야? 그런데 왜 전화를 안 했어? 할머니 놀라게 해드리려고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할머니,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태장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수술했어. 염증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심한 거예요? 할머니,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대요? 이제 다 나았어. 간단한 수술이었다. 저는 흥분해서 사지가 떨리는데 할머니는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제야 안심했답니다. 아가, 할머니가 이렇게 누워만 있어서 어떡하니? 일주일은 더 입원해야 한다는데 휴가 나와서 아무것도 못 해주니까 너무 미안하다.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할머니의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할머니 저랑 약속하세요. 다시는 아프지 않겠다고요. 그래, 이번에 퇴원하면 몸 관리 잘해서 건강해지도록 하마. 약속해. 정말이에요. 할머니가 또 아프기만 하면 나 탈영해버릴 거예요? 아이고, 무서운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손자가 사고 칠까봐 무서우니 절대로 아프면 안 되겠네. 100일 휴가는 그렇게 병원에서 5일을 지내고 자대로 복귀했습니다. 선임에게 맥심 잡지를 사다 주는 걸 깜빡 잊어먹어서 창고로 끌려갔습니다. 야, 김상태. 군기가 빠졌지? 휴가 나가니까 민간인으로 착각하고 노느라 바빴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엎드려. 하나에 내가, 둘에 왜 이럴까? 하나, 내가, 둘, 왜 이럴까? 털구페페기를 한참 하고 나서 다른 벌도 받았어요. 그리고 밤에는 고참들의 청소구역까지 혼자서 다 했답니다. 서강준 선배님 청소 다 했습니다. 진짜야? 검사 받고 통과될 자신 있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자 선임이 하얀 장갑을 주머니에서 꺼내더군요. 따라오라고 하더니 복도 바닥을 하얀 장갑으로 긁더라고요. 시커먼 때가 묻어난 걸 저에게 보여주더니 다음 구역에선 천장을 훑더군요. 하얀 장갑은 새까맣게 변했고 저는 공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선임병은 잠잘 생각하지 말고 점호 끝나고 관물대 앞에 서서 기상시간까지 버티라고 하더군요. 맥심 잡지를 사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렇게 죄행일 괴롭힘을 당했답니다. 며칠 동안 피곤함을 꾸역꾸역 참아가며 일과를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과수원 사장님이 군부대로 전화를 해서 지휘통제실로 내려갔습니다. 통신보안 이병 김상태입니다. 상태군. 나야, 나 과수원 주인. 네, 어르신. 안녕하세요. 어쩐 일로 전화를 다 주셨어요? 자네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네. 많이 아프셔서 알려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듣자 하니 위암이라고 하네.
뭐라고요? 그럴 리가요. 지난번 휴가 때 대장 수술 받으셨을 땐 암 같은 건 없다고 하셨다고요. 나도 그런 줄 알았지. 여하튼 지금 위암 때문에 입원해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셔. 곧 수술도 받을 거라고 하더라. 할머니가 암이라는 말에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는데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분대장님을 찾아가서 휴가에 대해 물었습니다. 분대장님, 성균 병장님, 질문 있습니다. 오, 뭐냐? 일병 정기휴가를 미리 쓸 수 있습니까? 뭐야? 이 자식 빠져가지고 벌써 휴가를 쓰겠다는 거야? 할머니가 아프다는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정이 있습니다. 꼭 나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서 휴가가 필요합니다. 임마, 그렇게 휴가가 나가고 싶으면 포상휴가를 받으면 될 거 아니야? 포상휴가 말입니까? 그건 어떻게 받는 겁니까? 내가 그런 것까지 알려줘야 해? 아닙니다. 제가 알아서 알아보고 포상휴가를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당장 휴가 나갈 수 없으니 분대장님의 말씀대로 포상휴가를 노려야만 했어요. 그래서 포상휴가를 어떻게 받는지 귀를 열고 눈을 크게 뜨고 알아보았습니다. 훈련 때 열심히 하면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잘 보이면 나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 가지 결심한 걸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고참과 위병소 근무를 나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경례를 크게 해서 포상휴가를 받았다는 고참의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그걸 노려보기로 했습니다. 저기 한일태 상병님 부탁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요즘 이등병들은 왜 이렇게 빠진 거야? 고참한테 부탁을 하겠다고? 뭔데? 차량 들어올 때 제가 경례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놈 봐라. 내가 이런 소리는 처음 듣는다. 상급자를 무시하고 네가 경례를 하겠다고? 그게 말입니다. 한일태 상병님이 근무를 편히 서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너 포상휴가 가고 싶어서 그러지. 네가 포상휴가 노린다는 소문이 돌더라. 그래, 그럼 네가 경례해봐. 난 포상휴가 따위는 관심 없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저와 같이 근무를 선 한일태 상병은 집이 제주도이고 다녀오는 것도 힘들고 귀찮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나대는 걸 귀엽게 봐주셨습니다. 그래서 위병소에 들어오는 차량을 향해 힘껏 경례를 했습니다. 대대장님이 탄 차량이 들어오길래 제가 총을 들고 경례했습니다. 충성! 근무 중 이상 무! 차량이 멈추고 창문을 열고 포상휴가를 주는 일은 없었어요. 그냥 지나갔답니다. 선임은 낄낄 웃으며 포상휴가가 그렇게 쉬운 건 줄 아느냐며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한일태 상병과 매일 위병소 근무를 들어가서 목청을 높여서 간부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 경례를 실컷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단장님 차량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야, 큰일이다. 사단장님 차량이다. 한일태 상병님, 제가 경례하게 기회를 주십시오. 야, 안 돼. 괜히 후임병 시켜먹었다고 찍히면 나 영창 간다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일태 상병님께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한일태 선배님이 제대하는 그날까지 제가 전투화를 닦아드리고 전투복도 제가 빨고 다려드리겠습니다. 아, 이 꼴통 진짜 돌겠네. 아, 그래, 해봐. 야, 이왕 하는 거 부대가 흔들리도록 크게 해봐라. 감사합니다. 다행히 이해심이 있던 한일태 상병의 허락으로 사단장님께 경례할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총을 높이 들었다가 받들어 총을 하며 외쳤습니다. 충성! 근무 중 이상 무! 사단장님 차량이 위병소를 통과하길래 실패구나 싶었는데 잠시 후 차량이 멈춰 섰습니다. 사단장님이 손짓을 해서 달려갔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목청 좋네. 너 보상휴가 다녀와라. 감사합니다! 얼굴이 낯이 익네. 그럼 수고해라. 충성! 그렇게 저는 포상휴가를 얻어냈습니다. 한일태 상병님한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고 며칠 뒤에 휴가를 나가 병원으로 갔어요. 할머니는 아직 수술을 받지 못하셨대요. 암의 크기가 줄어들어야 손을 댈 수 있는데 아직 치료를 받았어도 암 크기가 크게 줄지 않았답니다. 할머니, 좋았어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너 상태 아니냐? 너 타령한 거냐? 할머니 아픈 건 어떻게 알았어? 할머니, 저 타령 아니고 포상휴가 받았고요. 과수원 어르신이 부대에 연락해 주셨어요. 그 양반은 왜 남의 손자한테 걱정거리를 안겨주고 난리야? 내가 못 살아? 할머니, 이렇게 아프지 않기로 했으면서 왜 또 아프신 거예요? 위암이라뇨. 미안하다. 내가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한 모양이야. 할머니, 걱정하지 말아요. 아까 의사 선생님 만났는데 수술하고 나면 괜찮아질 거래요. 나도 알아. 아가, 이 할머니 때문에 걱정이 많았지? 에휴,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하는데 미안하기만 하다. 완치하시고 건강해지면 돼요, 할머니. 기운 내시고 수술 잘 받아야 해요. 할머니는 제가 복귀하기 전에 수술을 받으셨어요. 완벽하게 제거가 안 됐다고 해서 항암을 얼마 뒤에 또 투여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술비는 보험이 있어서 다행히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할머니가 계속 잘 버틸지가 걱정이었습니다. 할머니 곁에서 계속 있지 못하고 부대 복귀를 했습니다. 저는 다시 위병소에서 목청 터져라 경례를 했는데 2번의 기회는 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주말 오후에 사단장님이 저희 부대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위병소 근무가 아니어서 진짜 안타까웠죠. 사단장님은 간부들과 병사들의 축구 시합을 제안하셨어요. 분대장님이 생활관에 와서 말했답니다. 다들 주목. 사단장이 우리 부대에 와 계신 거 알지? 사단장님이 군대 스리가를 제안하셨다. 간부대 병사로 5점 내기란다. 그 말에 저를 잘 갈구던 서강준 상병이 물었습니다. 축구 말입니까? 그럼 뭐 준답니까? 보상휴가 한 장 준대. 그런데 그건 포기해라. 우리가 이기면 큰일 난다. 중대장님이 말하길 괜히 병사들이 이겨서 사단장님 기분 상하게 하면 뺑뺑이 돌리실 거야. 대충 봐주면서 하자고. 자, 축구 못하는 개발들만 손들어. 저는 바로 손을 들었습니다. 이병 김상태. 저는 개발 중에서도 진짜 형편없는 개발입니다. 그래, 상태. 그리고 서강준 너도 개발이지. 너도 투입. 그리고 한 명 더해서 한일태. 우리 생활관에서는 이렇게 3명 나간다. 나머지는 응원하는 거고 다들 활동복으로 갈아입고 연병장 집합. 저는 절대로 봐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개발이라고 말했지만 학교 다닐 때 스트라이커로 날렸던 아주 짧은 시기가 있어 그때의 실력을 믿고 간부들을 이겨서 사단장님께 포상휴가를 받기로 결심했어요. 물론 다른 고참들은 져줄 생각이어서 저 혼자 열심히 뛰어야만 했답니다. 다시 만나게 된 사단장님의 얼굴을 보니 인자하고 푸근한 인상이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골을 넣어서 반드시 이길 각오를 했습니다. 마침 사단장님이 축구 시합 전에 한 말씀 하셨습니다. 병사들 잘 들어. 간부들이라고 봐주면 군장 돌릴 줄 알아. 똑바로 뛰어라. 알겠나? 다들 알겠다고 대답했고 저 역시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갈구던 아버지 군번인 서강준 상병이 제 옆구리를 찌르며 말했어요. 야, 김상태. 너 나대지 마라. 공 오면 피해라. 예, 알겠습니다. 대답은 알겠다고 했으나 저는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뛰었어요. 그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체력이 더 늘어나 깃털처럼 몸이 가벼웠습니다. 전반전에 간부들이 선점해서 3대 0이 되었어요. 후반전이 시작되었고 축구의 감을 제대로 잡은 저는 대충 뛰는 선임들에게 패스하지 않고 혼자 미친 듯이 질주를 해서 2골을 넣었습니다. 야, 김상태. 내가 말했지. 나대지 말라고. 너 개발이라며. 왜 골을 넣고 난리야.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골을 넣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3번째 골도 넣었고 4번째 골은 사단장님과 몸싸움까지 하며 넣었어요. 다들 헉소리를 내면서 사단장님께 괜찮냐고 물었어요. 저는 눈치가 보이고 경기가 끝나면 끝장날 걸 알았지만 인내하고 다시 볼을 잡았습니다. 5번째 골은 제가 마무리했어요. 오버헤드킥으로 멋지게 골을 넣자
기뻐하는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아싸, 이겼다. 포상휴가다, 포상휴가. 저희 팀 병사들은 당장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었고 서관중 상병은 저를 잡아먹을 표정을 지었어요. 간부들은 하나같이 저를 배신자로 쳐다보더군요. 그런데 사단장님이 허허 웃으며 말씀하셔서 금세 분위기가 풀렸어요. 다들 왜 이러나? 병사들이 잘해서 이겼으니 인정하고 축하해줘야지. 다들 박수! 그리고 혼자 5골을 넣은 이등병. 전의 이름이 뭔가? 이병 박상태입니다. 오, 그때 그 친구구만. 위병소에서 씩씩한 목소리로 격려해서 내가 보상휴가를 줬었지. 맞습니다. 아주 군대가 체질인 친구구만. 그래, 이번 보상휴가는 5골을 넣은 자네가 강해. 이만 군대 스리가 끝이다. 다들 밥 먹으러 가세. 저는 신나서 생활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서강준 상병이 저를 잡더니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이제 엄청 혼나는구나 싶었는데 한일태 상병이 말려줬어요. 강준아, 상태 건들지 마라. 안일태 선배님, 이 자식이 오늘 무슨 짓 한지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 축구 시합을 열심히 뛰었지. 나도 이등병 때 저랬다. 건들지 마라. 김상태, 너 운 좋은 줄 알아. 나중에 보자.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걱정하지 않고 바로 휴가를 준비하고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또 휴가를 나온 저를 보고 너무 놀라서 입을 크게 벌리셨는데 침까지 흘리셨어요. 아가, 너 타령했니? 너 군인 맞아? 무슨 이등병이 휴가를 3번이나 나와? 할머니 보려고 보상휴가 땄어요. 할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항암 치료를 더 받아야 한대. 그래도 좋아지고 있으니 곧 완치하겠지. 그나저나 우리 손자가 매번 휴가 나올 때마다 내가 병원에 있는 게 미안하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건강해지기만 하면 더 바랄 것도 없어요. 할머니가 계시니까 휴가를 나오는 거라고요. 우리 아가 고맙다. 다음에 휴가 나오면 그때는 진짜 건강해지도록 하마. 네, 약속하셨어요? 그럼 다음 휴가 때는 꼭 따뜻한 밥 해주세요. 할머니와 5일 동안 붙어서 지냈는데 할머니가 많이 야위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발 무사히 퇴원해서 건강을 되찾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다시 부대에 돌아갔을 땐 저를 기다리던 서강준 상병이 바로 밖으로 불렀답니다. 부대 옆 풀숲까지 끌고 가서 제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이병 김상태. 야, 김상태, 진짜 빠져가지고 포상휴가 나가려고 생쇼를 하더라. 위병소에서는 고참 대신 격려를 하질 않나 축구할 때는 아주 날라다니더라. 내가 너 처음 왔을 때 뭐라고 했지? 나대지 말고 시키는 것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랬지. 그런데 니놈은 제멋대로 날뛰었어. 그러니 혼 좀 나고 군기를 잡아야겠지? 예, 그렇습니다. 어금니 꽉 깨물어라. 선임병에게 두들겨 맞는데 흥분하지 않으려고 참았습니다. 캄캄한 밤에 땀이 범벅이를 하도록 얻어맞고 있었는데 누군가 손전등을 들고 저희 둘을 불렀습니다. 거기 뭐야? 당장 나와! 부대 간부 행보관님이었습니다. 선임병은 큰일 났다는 표정을 지으며 저를 데리고 간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서강준, 김상태, 니들 둘 거기서 뭐 한 거야? 어라, 상태 얼굴 왜 이래? 서강준, 너 이 자식! 행복한님, 그게... 선임병이 사실대로 고백하려는데 제가 말어리를 자르고 대답했습니다. 행복관님, 제가 휴가 복귀하고 청소하기 싫어서 풀숲에 짱박혀 있다가 고라니를 보고 놀라 자빠져서 굴렀습니다. 서강준 상병은 저를 찾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금 막 만난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야, 임마. 누가 봐도 얻어맞은 얼굴인데 어디서 거짓말을 해? 뭐 고라니를 만나서 자빠졌다고? 이게 어디서 거짓말이야? 진짜입니다. 100번을 물으셔도 같은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서강준 상병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간부님은 저와 선임을 데리고 가서 격리시키고 지독하게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서강준 상병은 자백했는데 제가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댔습니다.
야, 서강준이 다 불었어. 그러니까 너도 똑바로 말해. 저는 진짜만 말씀드렸습니다. 서강준 상병이 분위기가 무서워서 그렇게 대답한 것 같습니다. 저는 서강준 상병한테 맞지 않았습니다. 아, 이 자식 이거 독종이네. 간부들이 돌아가면서 저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했지만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라니 때문에 굴렀다고 100번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포기하고 이 사건을 지나가기로 했답니다. 생활관에 들어갔더니 선임들이 저를 보고 희미한 미소를 보이더군요. 먼저 분대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상태야. 괜찮냐? 강준이는 내가 알아듣게 혼냈다. 네가 끝까지 안 불어서 넘어가기로 했대. 이어서 한일태 상병이 말했어요. 상태야, 강준이가 잘못한 건 맞지만 네가 강준이 살렸다. 안 그랬으면 이 자식 영창에 들어갔을지도 몰라. 야, 서강준, 고맙다고 한마디 해. 그러자 서강준 상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맙다. 아닙니다. 저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다들 저에게 고맙다고 했고 한일태 상병이 저에게 물을 게 있다고 해서 말을 걸더군요. 야, 상태야, 너 그렇게 포상휴가 따르는 이유가 뭐냐? 여자친구 때문이지? 그게 아닙니다. 단답형으로 대답했더니 다들 궁금한 눈으로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니 함께 자고 먹는 전우들한테 비밀을 둬서 뭐하나 싶어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할머니가 위암이십니다. 병원에서 항암 치료 중이십니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할머니만 계셔서 제가 할머니를 지켜야 합니다. 분대장님만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신 걸 알고 있었고 나머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암이라는 건 처음 밝혔답니다. 그러자 다들 너무 놀라서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서강준 상병이 울먹거리며 말했어요. 그럼 너 할머니 때문에 그렇게 포상휴가를 받으려고 했던 거야? 임마, 그럼 진작 말을 하지. 나만 나쁜 놈이 됐잖아. 괜히 말씀드리면 관심병사로 빼두실까 봐서 걱정이었습니다. 관심병사는 휴가도 마음대로 못 쓰지 않습니까? 야, 김상태, 내가 잘못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김강준 상병은 오열하며 저를 안더라고요. 그리곤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임들도 저를 안아주거나 어깨와 등을 토닥이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은 큰 위로를 받고 편히 잠들었습니다. 보름 뒤 부대에서 체력 시합이 있었어요. 완전 군장으로 산악구보를 하는 것인데 엄청나게 힘들다고 하더군요. 1등에게 포상휴가가 있다고 해서 저는 희망을 걸고 출발점에 섰습니다. 호각소리와 함께 달리기 시작하는데 다들 속도가 미쳤더라고요. 이등병인 제가 아무리 뛰어봤자 단련된 고참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뒤에서 고참 2명이 군장을 밀어주더군요. 분대장님과 한일태 상병이었습니다. 야, 김상태, 정신 똑바로 차려. 다른 생활관 애들까지 전부 다 해서 100명이야. 여기서 1등만 포상휴가를 받는다. 네가 받아야지 않겠냐? 야, 상태야,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해. 우리가 군장을 살짝 들어주고 붙을 테니까 어깨에 힘 빼고 뛰어. 초반 체력을 아끼라고. 이따 오르막 나오면 거기서 용을 쓰란 말이야. 저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분대장님, 한일태 상병님, 감사합니다. 제가 반드시 1등 하겠습니다. 팍팍 밀어주십시오. 고참 둘이 저를 도와주겠다고 뒤에서 군장을 슬쩍 들어주고 밀어주어서 거의 선두 직전까지 왔답니다. 다른 생활관에 터미네이터라는 별명의 고참이 있었는데 너무 빨라서 따라잡기가 어렵겠더라고요. 2명의 고참 덕에 2등까지 되었는데 곧 오르막이 찾아오면서 뒤로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생활관 고참들이 돌아가면서 밀어줬는데도 터미네이터 고참을 따라잡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서강준 상병이 제 뒤에 붙었습니다. 상태야, 내가 끝까지 밀어줄 테니까 이 악물고 뛰어. 서강준 상병님, 상태야, 내가 미안했다. 정말로 미안했어. 내가 너 이번에 꼭 포상휴가 보낸다. 저 터미네이터 병장 나보다 고참인 거 알지? 그런데 말이야, 오늘 하극상을 좀 해야겠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서강준 상병은 저를 오르막길을 끝까지 밀어주고는 평지가 펼쳐지자 터미네이터 고참을
몸으로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아이쿠, 임병식 병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상태야 가라. 뒤돌아보지 말고 뛰어. 결승점이 눈앞에 있다고 뛰어. 서강준 선배님 감사합니다. 저는 고참들 덕분에 체력 시합에서 1등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상휴가를 또 따게 되었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병원에서 입원 중이셨는데 다음 일병휴가 때는 완치가 되셔서 퇴원하셨어요. 천만다행이라 생각하고 군 생활을 열심히 재밌게 하고 있는데 제가 상병이 되었을 무렵 친하게 지냈던 고참들이 모두 전역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다시 암이 재발했답니다. 정기휴가를 땡겨서 다 써버리면서 할머니의 입원과 치료를 지켜보았죠. 외박도 몰아서 써서 병원에 갔는데 할머니는 좋아지다가도 엄청 나빠지기도 했어요. 어떤 날은 제가 누군지도 못 알아보셨답니다. 댁은 누구시오? 여긴 어디지? 내 집이 이랬었나? 할머니 왜 그러세요? 나요. 할머니 손자 상태요. 상태? 우리 손자 상태랑 붕어빵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 상태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인데. 할머니. 할머니는 치매 증상까지 보였답니다. 병원에 장기 입원하시면서 치료하고 지켜보자고 하셔서 군대에 들어가 늘 걱정이었습니다. 어느새 시간은 흘러 제가 병장이 되었고 제대를 2달 남겨두었답니다. 새벽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휴게실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중대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잠이 안 와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마저 피워라. 그리고 옷 갈아입고 내려와. 무슨 말씀입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다. 할머니가 말입니까? 저희 할머니가 진짜로 돌아가셨단 말입니까? 중대장님은 제 어깨를 툭툭 치고 준비하라고 내려오라고 하더군요. 군복을 입고 내려와 중대장님의 차를 타고 할머니의 빈소를 향했습니다. 도착해서 입관하는 할머니를 보고 오열하며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나를 두고 가지 마세요. 아직 해드릴 게 많은데 벌써 가시면 어떡해요. 보태기로 꼭 낫기로 약속해놓고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어서 눈 떠요. 돌아오세요, 할머니. 할머니가 비좁은 관 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저도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할머니를 어떻게 따라갈지 고민하기로 하고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영정사진 앞에 군복을 입은 남자가 보였습니다. 저희 부대 사단장님이었습니다. 사단장님, 병사들 조사에도 찾아오십니까? 자네 그 맞지? 보상휴가. 예, 그렇습니다. 이젠 병장입니다. 병장 김상태. 자네 이분의 손자인가? 저기 계신 이옥자 할머님의 손자야? 예, 그렇습니다. 저희 할머니를 아시는 겁니까? 사단장님이 왜 여기에 오셨는지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하나? 우리 어머니가 자네 할머님의 댁의 식모였네. 나와 어머니는 자네 할머니 도움으로 잘 먹고 살았지. 그리고 할머님이 나에게 공부를 시켜주셨어.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하라고 하셨단 말이네. 그래서 난 육사가 되어 입대를 했고 길고 긴 교육을 받고 나왔더니 할머님 가정이 파산해서 온 식구가 뿔뿔이 흩어졌네. 할머니 집에서 사셨다고요? 우리 할머니가 부자였어요? 그래, 아마 자네 부친이 대학 다닐 때 집안에 가세가 기울었을 거야. 그러니 상태 자네는 아무것도 모를 수 있지. 아무튼 난 할머님을 찾으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어. 그러다가 문득 연세가 많으실 테니 병원 기록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의사 친구들한테 할머님의 함자, 석자만 알려드리고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지. 그리고 찾게 되었는데 내가 늦었더구먼.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다고 연락받았네. 그래서 내가 여기 서 있는 거지. 사단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충격이었지만 그래도 할머니와 좋은 인연이라고 하니 마음이 조금 든든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2사람 뒤에서 충성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누가 왔는지 봤더니
전역한 고참들이었습니다. 사단장님, 오랜만입니다. 우리 왔다 상태야. 상태야, 할머님의 명복을 빈다. 우리가 옆에서 위로도 하고 도와줄게. 상태야, 충격 많이 받았지? 유일한 가족이 할머님만 계시다고 했는데 진짜 안타까운 일이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어. 한일태 병장님, 서간중 병장님, 성균 병장님, 어떻게... 임마, 우리가 할머니 병원에 자주 찾아간다고 했었잖아. 그래, 우리가 전역하면서 말한 거 기억 안 나냐? 할머니 병원 주소 알려달라고 한 거. 우리가 바로 찾아뵙지는 못했고 몇 달 전부터 찾아뵈었다. 총명하시게 정정하셔서 회복하실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 돌아가셨구나. 저와 함께 웃고 울었던 고참들을 보니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외롭게 가시지 않았군요. 저 대신 할머니를 찾아봐 주시고 감사합니다. 일태형, 강준이 형, 기훈이 형, 고마워요. 그리고 할머니를 잊지 않고 찾아주신 사단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외롭게 상을 치를 줄 알았는데 여러 전우들이 곁에 있어서 슬픔을 나눌 수 있었고, 전우들이 전에 제 등에 힘을 밀어주는 것처럼 저의 영혼에 기운을 넣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장례식장에 곧 사단장님의 지인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3스타, 2스타, 1스타, 별을 단 장군들과 여러 군인들이 오셔서 부조도 해주시고 할머니의 명복을 빌며 저를 올려주셨답니다. 어찌나 감사하던지 눈물을 멈추지를 않았어요. 사단장님의 도움으로 땅을 조금 사서 화장이 아닌 매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안을 산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커서 부탁을 드렸더니 바로 알아봐 주셨고 좋은 터에 땅을 마련해 주셨답니다. 햇빛이 잘 드는 양지의 땅에 할머니를 눕혀드리고 사단장님이 마지막 가시는 길에 경례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부대 차렷! 할머니께 경례! 충성! 편히십시오! 할머니는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고참들과는 저녁하고 술 한잔 하기로 약속했고 사단장님과 같이 부대에 복귀하기로 해서 사단장님 차에 올랐습니다. 상태야, 나를 이제부터 삼촌이라고 생각해. 난 너희 할머니께 은혜를 입은 까치 같은 사람이니까. 박을 물어다 주마. 과수원 어르신 말을 들어보니 너 공부 좀 한다며. 공부해볼래? 내가 뒤에서 밀어줄게. 아닙니다. 저는 알아서 지내겠습니다. 사양하지 마. 그럼 내가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러니까. 제대하면 공부도 하고 대학도 가. 내가 후원자가 될 거고 삼촌이 될 거다. 알겠냐? 감사합니다. 사단장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에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께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부대에 복귀해 느긋하게 지내다가 제대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신병으로 들어온 녀석이 낯이 익어서 자세히 봤더니 어릴 적 할머니의 붕어빵 노점을 깨부순 영철이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영철이? 이병 김영철. 너 나 기억하지? 예, 그렇습니다. 세상 진짜 좁네. 여기서 일진 짓을 하던 김영철을 만날 줄이야. 영철아, 눈 감아봐라.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네 군생활이다. 빡세게 뺑이 실컷 쳐라. 오랜만에 우연히 군부대에서 만난 영철이를 괴롭히진 않고 그냥 우스갯소리만 해주고 말았어요. 저도 어른이 되어서 그런지 어릴 적 일을 떠올리며 복수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얼마 뒤에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태야, 저녁 축하한다. 이제 군인 떼국물 빨리 벗고 민간인 되어라. 자, 마셔. 상태가 벌써 저녁이라니. 옛날에 사단장님 차보고 충성하고 큰소리 내던 이등병 놈이 전역을 하다니. 그러고 보면 국방부 시기가 돌아가긴 하나보다. 이 짬도 안 드는 것들아. 분대장인 내가 보았을 때 니들도 똑같았어. 아무튼 오늘 끝까지 가는 거니까 술 먹다가 도망가기 없기다. 다들 잔 들어. 상태의 저녁을 축하하며 건배. 저녁 후 고참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사단장님의 지원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대학에 합격해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고
학비를 모두 받아가면서 공부했답니다. 생활비까지 다 챙겨주셔서 편하게 공부했어요. 그리고 졸업과 함께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물질적으로 도와준 사단장님과 심적으로 도와준 고참들이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죠. 군대에서 이렇게 감사한 인연이 생겨서 저는 참 좋습니다. 요즘 양복을 입고 바삐 살고 있는데 항상 하늘에서 할머니가 지켜보실 거라 생각하며 되도록 착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할머니께 경례나 하고 사연을 끝내겠습니다. 충성! 할머니, 하늘은 편하십니까? 사랑합니다. 그리고 보고 싶습니다. 손자 김상태. 인생 이상무.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